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얘들아 안녕? 요즘 회사는 잘 다녀? 아니,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다녀. 그래? 나는 요즘 뿌리마켓 곡물 담은 선식 먹고 출근하는데. 정말? 나도 곡물 담은 선식 먹고 다녀. 뿌리마켓? 곡물 담은 선식? 곡물 담은 선식은 100% 국내산 햅쌀 곡물로만 만들어 믿을 수 있다고. 맞아. 그리고 통곡물이 들어가 식감도 좋고 칼로리는 낮은데 포만감까지 있어서 다이어트 식사 대용으로 딱이야. 무엇보다 맛있어.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저소득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월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불편한 모양입니다. 이번 서울시의 결정을 포퓰리즘이라고 규정을 하고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방교부금을 삭감하겠다 이런 결정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마련한 안은 어떤 걸까요? 이른바 직업이 없는 중위소득 60%, 그러니까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94만 원 정도 받는 만 19살 그리고 29살 사이의 청년 3,000명을 선발해서 활동비 명목으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오늘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현안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죠. 네. 서울시가 이른바 취준생 3,000명을 선발해서 매월 50만 원 정도의 청년 수당을 지급을 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2015년 가을 무렵 왜 꼭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셨습니까? 아니, 그걸 질문으로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서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일자리 대장정으로 네. 이렇게 정말 취업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네. 지금 뭐 그 알바를 7년, 8년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광범한데 지금 때를 가리게 됐습니까? 뭐든 해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이걸 준비해 왔습니다. 청년 당사자들하고 서울에는 왜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고 네. 한 3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늘 서울시의 청년 정책을 함께 네. 갈무리해 왔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청년 그룹들하고 저희들이 한 1년 이상을 토론해서 이번에 청년 보장 제도라고 해서 반드시 이 청년 활동 보조금 말고도요. 네. 뭐 청년 주거 문제라든지 또 빈곤 청년들을 위한 뭐 네. 지원 체제라든지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이번에 발표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진짜 박수 받을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네. 근데 왜 정부에서 저는 그런 말씀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요. 최근 보도를 보니까 네. 월 30만 원 때문에 이 범죄에 가담하는 청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수도값, 또 월세, 전기세, 그리고 요새 핸드폰 없으면 안 되니까 핸드폰 네. 요금을 내려고 이 범죄에 가담하는 취준생들이 많아졌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박원순 서울시장부터 좀 해결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 사업을 벌이셨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어요. 예. 뭐 그 어떤 자살하는 청년들도 생겨나고 심지어는 왜 또 금화 지역, 네. 뭐 어딥니까 저기 우리 강동 지역에 네. 이 금화 지역에 우리 대학생들이 또 다단계 유혹에 네. 빠져서 거기 뭐 대학생들이 다시 몰려들고 있다는 뭐 보도도 있었고 아무튼 너무 우울한 뉴스들이 많죠. 맞아요. 근데 이 청년들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그런 담당자들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청년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 여야가 어떻게 따로 있으며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따로 있습니까? 함께 서로 머리를 맞대고 뭐든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뭐 중앙정부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어떤 배경에서 이런 정책이 나왔는지 네.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금 2조 원을 쓰고 있거든요. 네. 청년 정책에. 네. 근데 그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또 청년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그만큼 실효성이 없다. 너무 이 틀에 짜여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고 청년들이 바라는 쪽의 정책을 이번에 우리가 만든 것인데 네. 말하자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저는 비판은커녕 오히려 참 잘했다. 이걸 우리 네. 중앙정부도 같이 함께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요새 유행어가 올바른인데요. 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청년 정책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뭐 청년 유니온이라든가 민달팽이 유니온 같은 이런 청년 단체들은 이런 정책에 환영하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왜냐면 같이 만들었으니까요.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청와대, 새누리당, 보수 언론 뭐 앞다퉈서 이것은 대선 출마용이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선심성 공약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어제 청와대에서 사회보장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청년 수당 정책은 위원회와 합의 없이 진행된 선심성 정책이다, 이렇게 맹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점 좀 어떻게 보세요? 앞서 좀 지적은 해주셨는데요. 예, 저는 정말 청년들의 이러한 고통과 또 절절한 상황, 그런 마음들을 이해한다면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제가 실제로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네. 99개 일자리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일자리가 어떻게 좀 만들어질 수 없는지를 아주 굉장히 이렇게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그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다양한 형태로 스스로 뭐 정부나 저희 서울시 지원도 없이도 네. 하고 있는 일이 많더라고요. 예컨대 청년 장사꾼이라고 하는 그룹은 네. 용산의 한 지역에서 완전히 버려진 그 인쇄 골목을 어둡고 뭐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동네를 들어가 갖고요. 한 10명이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 동네가 완전히 살아나고 있고 그다음에 구로시장이나 또 마포의 동진장 같은 곳도 거의 폐허화된 곳을 이 어떤 주얼리라든지 이런 공예라든지 이런 걸 갖고 청년들이 장사를 시작해서 그 동네를 완전히 지금 살려놓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성수동이 지금 완전히 뜨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도 거기에 그 루트 임팩트라든지 그런 정경선 같은 청년들이 들어가서 지금 완전히 지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요. 취업 준비 비용도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뭡니까 이 압박 면접을 받아봤거든요. 압박 면접이요? 예. 네. 그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공세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저도 한번 꼭 같이 임해봤는데 네. 말하자면 그런 면접 준비하는데도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 50만 원이 사실 큰 돈은 아니죠.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네. 근데 그 청년들이 그나마 그런 비용도 마련하고 또 하다못해 뭐 차비나 밥값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런 어떤 준비를 하게 하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른바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절벽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근데 그 절벽 위로 올라가는 일종의 사다리를 우리가 설치해줘서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그야말로 올라가서 취업에 이르는 또는 창업에 이룰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다리 하나 마련해 주는 거를 갖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정부가 지금 이 사다리를 걷어차겠다 이런 겁니까? 글쎄요, 이런 제가 답답증도 좀 그렇게까지 드네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니, 서로 힘을 합치는 게 좋겠다 이런 거죠. 저는 정부가 하는 이 정책도 네. 물론 그것이 기존의 어떤 연수 교육기관, 훈련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네. 뭐 그걸 원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 그런 사다리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마련한 것은 그런 틀에 박힌 제도적인 어떤 그 과정을 밟지 않아도 네.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특이하고 네. 새롭고 뭔가 이런 걸 원하잖아요. 네. 이번에 제가
일민미술관을 가보니까요. 그게 뭘 하고 있냐면 북 아트 페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들어가려고 줄을 그냥 100m씩 3일 동안 서고 청년들이. 예. 근데 가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기 나름의 독립 출판을 한다거나 왜냐면 저 보통 출판사에 책 내려면 한 1000권 이상은 나가야 이게 그렇죠. 장사가 되니까 못 내잖아요. 네. 그렇죠. 뭐 자기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뭐 100명이 돌려보는 책을 만든다거나 네.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스도 뭐 그냥 조금 한 150개 부스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청년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정부가 하는 틀에 이렇게 매여 있는 네. 그런 이 청년들의 어떤 꿈의 루트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청년들이 원하는 거고 이런 걸 저희들이 보장해 주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얼마든지 저는 이런 청년들의 절망의 그 사다리를 낳아서 그 절망을 극복하는 그런 다양한 길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 예컨대 성남시의 경우에는 1년에 100만 원, 그래서 월 8만 원, 그래서 최소한 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 먹고 책 사보고 대신에 이제 지역 화폐로 해가지고 그 서울에서만 그 성남에서만 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성남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 뭐 이런 정책을 내놨는데요. 서울시의 경우는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좀 네. 많이 주네요, 서울시가. 뭐 돈은 많은데 또 숫자는 조금 제한돼 있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요거는 이제 일종의 먼저 한번 이렇게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그것을 혜택을 받는 청년들이 정말 이 취업의 문을 뚫는데 그 절망의 사다리를 올라가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면 저는 확대할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배치된 돈이 네. 90억입니다. 90억. 예, 네. 그래서 앞으로 더 늘릴 여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저희들의 경우는 그냥 무조건 연금처럼 주는 것은 아니고, 네. 이런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취업을 향한 네. 또는 창업을 위한 이런 나름대로 활동하는 것을 조건으로 네. 또 자기 사업 계획서도 한번 내보는 네. 뭐 이런 걸 하나의 절차로 해서 네. 하는 거다. 그런 특징은 네. 있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50만 원을 그냥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취업을 위한 활동. 아니, 뭐 그건 다 주는데, 주는데. 다만 그것을 받는 조건으로 나름대로 취업을 향한, 창업을 네. 향한 노력을. 자기 나름의 설계도는 우리한테 내야 네. 준다. 이런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 금액은 늘리는데 대상을 줄인 3,000명으로 대상을 정한 그것은 왜 일단은 그렇게 시범 사업으로 우리가 일단 설정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일단 1차적으로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네. 50만 원씩 주어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보면 그 이듬해도 지속적으로 하시겠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지속 될까요? 내지는 확대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서울시가 뭘 하면요. 네. 다른 도시들이 다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성남이 먼저 한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내용이 네. 서로 다르니까. 네. 근데 어쨌든 서울이 늘 이렇게 다른 많은 지방 도시들의 늘 모델이 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일단 뭐 요 사업을 시작하면 네. 그리고 성공하면 아마 저는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는데 왜냐면 네. 청년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아마 내년이나 후내년쯤에는요 이거 따라하는 데가 많을 겁니다. 그렇군요. 원희룡 제주지사는 좋은데 이게 과연 예산이 지속 가능하겠냐 이런 걱정, 우려 이런 걸 했습니다.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 네. 제가 서울시는 뭐 지금 거의 7조 8천억의 채무를 줄였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지금 복지 예산은 계속 늘려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저는 행정의 혁신이라든지 또는 낭비되는 요소를 막는다든지 네. 뭐 이렇게 하면 저는 이런 정도. 그리고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절망적 상황에 있는 청년 세대, 우리의 미래를 담당할 이 청년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네, 듣고 계시죠? 박 시장님의 이 네. 절규를. 예. 네. 자, 그런데. 제 절규가 아니고 청년들의 절규입니다. 네. 네. 청년들의 절규를 들으신 박 시장님께서 여러분께 대신 절규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부는 불편한가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업을 신설하거나 또 변경할 때 중앙부처랑 협의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협의 조정한 결과에 따르지 않으면
지방교부금을 삭감하겠다 이런 입장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벼랑 끝에 놓인 청년들에 대한 이 뭔가 사다리를 놔주는 지원하는 뭐 이런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이 물론 복지적 측면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자리 창출하고 직결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 보건복지부는 협의 대상이다라고 주장하지만 네. 저희들 보기에는 이거는 일자리 정책이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런 청년 일자리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거든요. 네.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지만 네. 뭐 저는 뭐 어찌됐든 중앙정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년 정책이 네. 싸울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서로 협력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지부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협의 대상은 아니다. 이것은 서울시 조례로 결정돼서 일자리 차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 대상은 아니지만 복지부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협의하겠다. 이런 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요. 예를 들어서 환자 안심병원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 이렇게 가족이 입원하면 늘 다른 가족이 와서 네. 병 간호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서울시 경우는 이걸 바꿨습니다. 간호사가 그 가족이 없어도 완전히 그 환자를 다 케어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보호자 없는 병원을 네. 처음에 실현했거든요. 네. 그게 제가 이제 처음 시장이 되니까 그때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네. 반대했어요, 이거를. 아, 그래요? 지원을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돈만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호응이 좋거든요. 네. 이번에 메르스도 사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메르스가 그렇게 크게 확대 안 됐죠. 그러니까요. 지금은 가족이 한 명이 입원하면 그냥 우르르 다 와서 뭐 병문안도 하고 간호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그렇군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네. 서울시가 하면 다 모델이 돼요. 따라쟁이 복지부. 아니,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 같네요. 좋은 일은 아니 저희들이 네. 뭐 또 복지부가 또 잘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네. 서로가 네. 잘하는 거는 계속 또 지방 정부가 잘하는 걸 보시고 그러니까요. 중앙 정부가 이렇게 따라하고 또 중앙 정부가 잘하시는 거는 우리가 또 다 따라하고 이렇게 서로 따라쟁이. 따라쟁이 서로 해야죠. 좋은 거를 따라쟁이. 예, 그러니까요. 그 흉보지 말고 좋은 거 나오면 얼른 따라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편하게. 맞습니다. 네, 아니 해야죠. 뭐 세계적으로도 잘하는 건 해야죠. 네. 저는 지난번에 왜 이 뉴욕에서 이 계단 올라가기 또 이렇게 뭐 채식을 권장하는 거라든지 네. 뭐 이런 정책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의 삶 속에 깊이 영향을 주는 것들은 지금 과거의 행정은 크게 보면 뭐 규제를 한다든지 질서를 유지한다든지 이런 큰 틀의 정책만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시민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는 이런 행정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뉴욕 것도 우리가 배워서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서로가 지금 뭐 서울에 지금 원전 하나 줄이기 이건 지금 이 국제 에너지 자문위원회가 국제 에너지 지금 토론회를 회의를 했거든요. 네. 서울시께 지금 너무 좋다고 왜 이런 걸 좀 안 알리냐고. 우리는 열심히 한글로만 쓰니까 그렇군요. 이게 외국 사람들이 잘 모르나 봐요. 역시 네. 시장님은 팟캐스트 자질이 되어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기본적인 깔때기가 바로바로 쏟아지고 있네요. 정말 에너지 맺힌 정책. 게 많거든요. 예, 에너지 정책도 정말 언제 한번 길게 햇빛 발전소 얘기 한번 네.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건 외국 사람들 불러다 놓고 아, 그럴까요? 예, 영어로 한번 할까요? 아니, 그분들이 뭐 네. 너무 서울시에 대해서 매료당해갖고요. 그렇군요. 뭐 대만도 제가 가면 아마 뭐 지금 대만에서도 뭐 야단입니다. 우리 서울시 정책 갖고 지금. 그렇군요. 예. 네. 지금 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이 말씀하시기 민망하니까 좀 해외에서 뉴욕에서 대만에서 그리고 그 밖에 사람들이 우리 서울시에 잘 나가는 정책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너무 답답하신 것 같아요. 아니 오마이뉴스가 지금 뭐 하고 그런만 있잖아요. 하면 지금 여기 다들 와 계시거든요. 어제 내내 그 얘기 들었어요. 그렇군요. 네네. 자, 저희가요, 취재를 쭉 해보니까요,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는 이 청년 정책이 박근혜 대통령 2011년 12월에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미 구직 활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취업 활동 수당을 한 달에 30만 원 하거나 50만 원 줘야 된다. 이런 방안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했었다는 사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12년 예산, 대선이 있었던 해였는데요. 당장 반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거예요. 이 뭔가 좀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뭐 보십니까? 저는 그런
질문 의도에 안 말려듭니다. 아니 뭐 저는 그 누구를 이렇게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당 대표께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당시 그 이 야당이죠. 이 반대를 했대요. 그게 선심성 뭐 이 파퓰리즘적인 것이다. 네. 그래갖고 그걸 변경한 게 이제 이 청년 그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 네. 내용이 저희들하고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기존의 어떤 이 교육 연수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걸 네. 전제로 하는 지원으로 이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틀에 박힌 거 청년들이 싫어하잖아요. 네. 뭔가 자기 나름의 뭔가를 예, 꼰대스럽죠. 틀에 박힌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완적이에요. 네. 이걸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러네요. 청년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정말 우리가 해보고 싶은 것을 서울시가 그렇죠.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네. 이거 정말 좋은 건데, 그러면 청년들은 반대하고, 아니 찬성하고 정부는 반대하는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근데 거네요. 뭐 아직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셔서 그렇지. 네. 이런 내용을 잘 알고 나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부나 또 다른 지방 정부도 네. 요 안을 저는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 정치권이야 뭐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학자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학생들이 이 수당을 받으려고 졸업을 미루고 이럴 수 있다. 이런 일종의 복지병을 우려하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한테 도덕적 회의를 불러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시거든요. 서울대 안상훈 교수, 건국대 김원식 교수가 대표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교수님들이 도대체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아니 어떻게 도대체 청년들을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청년들이 그러면 그 뭐 50만 원 받아 먹으려고 아니 취직도 안 하고 뭐 딴 데 안 가고 이것만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건 청년들 정말 저는 믿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제가 일자리 대장정을 통해서 만났던 그 청년들의 저는 정말 어떤 노력, 열정,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발상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요.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 그런 의심은 거둬라. 청년들을 믿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야말로 새로운 세상을 일구어 나가는 아주 주체 세력이다. 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발 좀 현장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이 일정 다 드릴 네. 테니까 네. 가보시면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청년들에게 기댈 언덕을 만들어주고 그런 사다리를 만들어주면 이 청년들은 스스로 이런 단순히 자기들의 앞가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역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저는 그 확신을 제가 얻었어요. 알겠습니다. 늘 현장에 답이 있다. 운동화 신고 배낭 메고 선거운동 하셨던 그 마음으로 그 일자리 대장정 버스더라고요. 저희 오마이뉴스가 2012년 총선 버스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혹시 벤치마킹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여하튼 현장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런 그 현실적인 청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계속 옆에서 얘기를 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여쭤야 될 두 가지가 있어서 여쭤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조금 긴 답이 될 수 있을 텐데요. 2011년 취임 이후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7조 8천억, 한 8조 원 정도의 채무를 줄이셨는데 올해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본격적으로 복지 예산을 많이 투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사업에만 2천억 정도의 예산을 쓰시겠다, 투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지금 타이밍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신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저는 모든 행정과 정치는 결국 시민의 요구, 시민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이야말로 이 경제가 지금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민생이 힘들어지고 있고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있고 실업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런 민생을 챙기고 일자리를 찾는 것에 예산을 안 쓰고 어디에다 돈을 쓰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이제 2011년 제가 10월 말에 취임했잖아요. 지금 4년이 딱 지났는데 그동안 7조 8천억의 채무를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목표는 2018년까지 제 임기 동안에 10조를 줄이겠다고 하는 예산이고 이거는 그대로 갈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행정혁신 또 비용 절감을 통해서 마련한 그런 예산으로 저희들은 복지를 계속 늘어날 텐데요. 네. 지금 사실 올해 처음으로 복지 예산이 8조 원이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또 상당수는 사실은 중앙정부가 네. 이게 정책을 결정해 놓고 네.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이른바 매칭 예산으로 네. 또 이게 지금 거의 뭐 한 3천억이 넘었죠 아마. 기초연금 이런 거죠. 그렇게 3,469억 원이네요. 네. 이거는 사실은 서울시 자치복지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사실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예산. 물론 네. 그것도 시민들에게 결국은 가는 거니까 뭐 네. 저희들은 좋다고 보고요. 그 대신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복지 사업이 이런 일자리 예산과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우리 뭐 신혼조 부부들이 아기를 놓죠. 네. 그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라고요. 그야말로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는 그런 사업. 또 공공의료. 사람이 의식주도 중요하지만 이 의료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시립병원 적자를 엄청 보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짓고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예산들 또 특히 50 플러스라고 해서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50대, 60대 은퇴하잖아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네. 이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사회공헌을 할 수 있게 네. 이런 새로운 또 사업을 벌리고 있고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뭐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전부 서울 시민들에게 복지 혜택으로 돌아간다고 네. 하니 그 자체로 그러니까 정말 쓸데없는 예산 저 구청이 매년 하는 그 보도블록 예산 이런 거 다 없애고 그런 거 엄청 줄였죠. 예, 굉장히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겨울철 공사 일체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져서 차도 안 막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정말 쓸데없는 예산 아껴서 시민들에게 도로 돌려주니까 그것은 정말 네. 국민들이 박수 칠 일이다. 그리고 이런 거를 복지 예산을 자꾸 낭비라고 생각하는 견해는 저는 반대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2조 이상 제가 취임한 이후에 복지 예산을 늘렸는데요. 그랬더니 그걸로 인해서 약 이 12만 개의 일자리가 네. 새로 창출된 겁니다. 근데 어린이집 하나, 국공립 어린이집 하나 지으면 그게 원장 선생님, 네. 교사들 또 뭐 조리원, 심지어는 그 자동차 운전하는 네. 기사 한 분 생기고 자동차 하나 필요하니까 네. 그러면 그거 생산하는 또 일자리가 간접적으로 생겨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지가 결코 낭비나 뭐 저는 허비가 아니다. 이것은 네. 투자이고요. 또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스스로 다시 독립하고 또 새로운 어떤 창조적 생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복지 국가일수록 생산성도 높아지고 경제가 더 발전하는 그 역사가 네.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국민들도 내가 낸 만큼 그것이 나의 복지 혜택으로 돌아온다면 세금도 내겠죠. 엉뚱한 데 자꾸 쓰이니까 안 내는 겁니다. 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지난 6일 1억 100원
100원은 뭘까? 사람들이 궁금한데요. 청구 금액이 1억 100원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셨는데요. 아들 주신 씨에 대한 병역비리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그리고 인격권 침해로 제기를 하셨습니다. 예전에 그 참여연대에서 강 변호사 함께 일하시기도 하셨잖아요. 한 번은 소송을 제기하셨다 또 취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이번에는 꼭 소송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글쎄요, 뭐 저도 사실은 변호사 출신이긴 한데 오래 변호사를 안 하다 보니까 네. 저도 왜 이렇게 청구 금액을 이렇게 했나 네. 그렇게 물어봤더니 요거는 신속하게 부장판사가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요 속가를 이렇게 정했대요. 왜냐하면 이미 사실 뭐 그동안 국가기관에 의해서 수없이 그런 비리의 근거가 혐의가 전혀 없다. 이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거듭 판결이 사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록만 딱 갖다 하면 이 재판이 빨리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고요. 네. 저는 사실 요즘 왜 저한테 이렇게 자꾸 시비 거는 사람이 많아져요?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네. 뭐 이건 말고도 완전히 터무니없는 음해 뭐 이런 혹세무민하는 네. 이런 찌라시 뭐 이런 게 막 나돌고 야단이래요. 찌라시 저도 봤습니다. 예. 글쎄요. 예. 뭐 온갖 소리가 별거 한다 뭐 저거. 네. 예. 그래서 예. 지금까지는 제가 뭐 웬만하면 사실 뭐 저 서울시장 하기 바쁘잖아요. 이렇게 많은 어려운 과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웬만하면 뭐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요. 자꾸 이러니까 네. 이제 용서해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아예 변호사들은 딱 맡겼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엉뚱한 허위로 이런 찌라시 같은 형태로 뭐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네. 고발하고 알뜰하게 민사소송 제기해서 네. 돈도 다 받아내라 이렇게 제가 했고요. 저는 네. 뭐 서울시장에 올인해야죠. 예. 네. 정말 그 예전과는 좀 다른 태도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그런 제가 그런 소송까지 합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 정말 그 단호함이 느껴집니다. 정말 그동안 가족들 시장님 개인은 좀 그렇지만 가족들까지 이렇게 물고 늘어져가지고 음해하고 이런 것은 그러게 말입니다. 예, 정말 뭐 저는 어쨌든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또 큰 공직을 맡고 있으니까 저에 대한 공격은 뭐 다 받을 용의가 있는데요. 근데 그걸 그렇게 정말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로 그것도 뭐 제가 보니까 무슨 조직적인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네. 막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건 네. 이제는 용서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 조직의 실체를 좀 밝혀봐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디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언론에서 하거나 좀 수사기관에서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검찰과 언론이 나서서 그 조직의 실체를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저 시간이 없지만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마무리. 저보고 뭐 제가 할 일이 뭐 너무 네. 많죠. 네. 사실은 아까 뭐 오늘 지금 청년 활동 지원 때문에 네. 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사실 뭐 청년들이 지금 정말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상태고 저는 이것은 국가적으로 봐도 우리 국가의 미래라는 것은 결국 청년들이 담당해 갈 텐데 우리가 어르신들을 잘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분들도 우리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신 분들이니까 그렇지만 그게 못지않게 우리 청년들도 잘 우리가 지원하고 보호해서 또 스스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지원해주면 펄펄 날 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어르신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다 또 아들이고 손자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 행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우리가 여야 또 뭐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함께 나서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합시다. 함께 갑시다. Go together.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장윤선 기자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 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김종철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김종철의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우리는 언제쯤이나 되어야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세상에서 살아보나. 그것이 저희의 모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김종철 경제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추워진 지 좀 됐어요. 그렇죠. 네. 네. 그 제가 주로 새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맞아. 그 찰 때 나오고 또 이제 하루 종일 따뜻한 데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 비염만도죠. 다른 분들보다 더 추위를 빨리 느끼셨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예. 네. 그런데 오늘은 아침에 나오는데 그 해는 어두운데 날은 별로 차갑지 않았어요. 오늘은 조금 예, 그래서 풀렸죠. 네. 우리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이 마음은 좀 달달달달 떨리겠지만 네. 그래도 날씨는 협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험 시작했겠네요. 했겠네요. 네. 잘 봐라. 수능 대입 진짜. 예, 정말 이런 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저는 지금도 가끔 시험 보는 꿈을 꿔요. 아 진짜요? 네, 무슨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막 일이 많을 때. 저희 때는 학력고사 세대. 그러니까요. 예. 그때 정말 예. 그 학교 찾아가지고 왜 이렇게 또 추워? 정말 발치려 죽겠어. 12월 달에 맨날 진짜. 난로는 하나밖에 없고. 고기 있는 애들만 따뜻해. 맞아. 그리고 어떤 애들은 난로 근처 가면 또 졸린다고 안 맞아요. 나는다. 그리고 뭐 옷도 막 너무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맞아요. 창가 쪽은 춥고. 맞아. 아유 진짜. 여러분 그 시절 기억나시죠?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가 있는지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나도 이런 할아버지 있었으면. 그러게요. 요즘 진짜 할아버지도. 정말. 주식 시장에서 연일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경제신문들을 보면 뭐 일면 머리 기사로도 막 다루던데요. 네. 한미약품이라는 회사, 별로 이렇게 유명한 회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유명했나요? 네. 한미약품 제약회사 중에는 뭐 네, 그렇긴 하지만 네. 한미약품에서 이게 보니까 그 프랑스로 기술을 수출하면서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주식 대박. 그렇죠. 주식 대박이죠. 그러니까요. 오늘 지금 현재 주가도 지금 80만 원씩 또 넘었는데요. 어제 종가가 81만 원이었거든요. 이게 의약품 회사인데요. 얼마였다가 이렇게 오른 거예요? 이게 올해 초까지만 해도 주가가 한 7, 8만 원 정도. 이야, 대박. 아예 한미약품 것 좀 살 걸. 그러니까 그때 샀으면. 그러니까요. 7, 8만 원 하던 거에 지금 한 3월 달에 한 2, 30만 원 좀 올랐다가 또 한 50만 원까지 또 올랐다가 좀 떨어졌다가 이번에 지금 7, 80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이 한미약품이 개발한 그 의약 제품 그 어떤 거죠? 신약. 어떤 거였죠? 신약. 이게 신약인데 의약품 회사가 이 신약 개발이 되게 핵심이잖아요. 그 두 가지인데 최근에 이 한미약품과 관련된 소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이게 뭐 의학 용어라 좀 쉽진 않은데요. 지속형 당뇨 신약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이 당뇨병 환자들 그쪽에 맞는 어떤 그런 그 새로운 약품인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약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포트폴리오 퀀텀 프로젝트라고 이 한미약품이 그동안 꾸준히 이 당뇨 쪽 관련된 신약 개발을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해왔던 거예요. 기술 개발 쪽에. 그래가지고 이 사노피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되게 큰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 기술을 수출한다고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 회사인가 보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쪽 회사하고 계약금만. 그러니까 계약금만 5천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억 유로니까 5천억 원. 계약금만 5천억 원이라면 되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게.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신약 개발 과정 이제 앞으로 이게 지금 신약이 딱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개발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술 먼저 개발을 하고 이 기술에 대한 어떤 계약금만 5천억을 받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임상 시험, 그 다음에 뭐 시판 허가 이런 과정이 프로젝트별로 또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성공하면 앞으로 이 회사로부터
35억 유로, 그러니까 4조 3천억을 더 받는데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돈이고 이게 한번 발표가 됐고 네. 그다음에 또한 그 다음 날에 이게 5일날 그 다음날 6일날 또 발표가 됐는데요. 네. 이것도 뭐 당뇨 비만 그쪽 치료 신약인데 이번에는 이제 얀센이라고 얀센 알죠? 예, 얀센도 되게 큰 한국 회사죠. 얀센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한국 얀센 웬만한 글로벌 그 제약회사에 우리나라 다 지부가 다 네. 지사가 들어와 있는데요. 네네. 이 얀센에다가 또 이 비만, 당뇨 이쪽에 그 신약 개발 이 부분을 수출한다고 또 발표가 나가지고 여기도 한 1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개의 그 내용만 가지고도 벌써 5조, 6조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이 회사 연 매출이 1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개만 가지고도 벌써 엄청난 자기 매출의 5배, 6배 되는, 물론 지금 당장 실현되는 어떤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다시 막 한미약품에 대한 어떤 그 회사에 대한 가치를 다시 평가하고 네. 주가를 다시 막 조정하면서 뭐 평가들이 그래요. 이 증권사 평가를 꼭 다 뭐 100% 믿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네네. 이쪽 전문가들이 또 이 회사를 평가한 말들을 보면 뭐 제약산업 역사의 한 획을 긋다, 뭐 그리고 말로 없는 애 사면타적 홈런이다, 막 이렇게 이런 식 표현도 있는데 여하튼 뭐 뭐 기술을 개발해서 수출하고 이런 것 자체는 뭐 나쁘진 않죠. 그러네요. 네. 한미약품에서 개발한 그 당뇨병 관련된 거 그리고 비만 치료약 네. 이런 것들이 결국 프랑스 회사를 통해서 유럽 전체, 그렇죠. 유럽 시장 전체에 이게 먹히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뭐 제가 뭐 몇 개 경제신문들 보니까 약사가 네. 그 평생 동안 네. 그동안 한 번도 주목하지 않더니 뭐 어려울 때도 경기가 어려울 때도 신약 개발에 꾸준히 투자를 해오고 뭐 굳은 신념과 그런 거 있잖아. 네, 그렇죠. 막 그래서 성공 스토리를 막 써내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뭐 원래 이 바이오, 의약품 뭐 이런 제약회사 보면 이게 또 네.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삐딱하면 쪽박 굉장히 위험이 맞습니다. 큰 업종 아닌가 네네, 싶은데요. 그렇죠. 네. 실제 이 신약 개발하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실제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메르스 때 예방약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지? 그랬더니 그 개발하는데 돈이 얼만데 맞아요. 일단 메르스 그 병이 그 약이 나오려면 맞아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환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개발이 그쪽 들어간다. 제약회사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돈이 않으면. 많이 드는 거기 네네. 때문에 절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세계적으로 쓸 수 있는 약품 하나 이렇게 개발을 하면 대박.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엔 쪽박.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기술 수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게 이 의약품, 바이오 이쪽 그 분야가 리스크가 크죠. 또 리스크가 큰 만큼 또 그만큼 또 이 신약 개발, 특히 주식시장, 금융시장, 이 주식시장이 워낙 이제 돈의 흐름이 막 민감하게 반응하는 네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이 신약 개발 루머만 딱 터지기만 해도 막 그 주가가 출렁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루머들이 굉장히 많은 업종 중에 하나가 이 제약, 의약품, 바이오 이쪽이거든요. 찌라시가 많고. 그렇죠. 그리고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그래서 제대로 된 올바른 정보인지 아닌지. 그럼요. 혼으로 평가를 해야 돼. 실제적으로 이 한미약품도 네. 올 3월달에 이 일부 그 지금 이 소식 말고도 네. 한번 다른 어떤 그 내부 이런 어떤 그런 그 개발 기술 수출 정보가 나와가지고 네네.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요? 네네네. 이게 불공정 내부 거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검찰 조사 받고도 있어요, 한미약품이. 네네네. 근데 그건 이제 3월달 거고요. 이번에 나온 건 좀 또 다른 어떤 문제 그 부분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또 우리나라 제약회사 되게 많고 또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많이 들어와 있기도 하지만 네. 대부분 다 미국 업체들이 다 잡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은 보통 이런 선진국 의약품의 복제품 뭐 카피. 그렇죠. 카피. 그것이 신약 그 보통 끝나면 그 신약 특허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대부분 다 카피본. 그 제품 그걸 갖다 그 복제품을 해서 이제 만들어 파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네. 90% 이상이 미국 그다음에 유럽 이쪽 업체들이 다 잡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스나 이런 뭐 세계적인 유행병이 돌아도 그쪽과 관련된 자기네들 그리고 시장성이 없으면 개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또 개발하는데 돈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본이 되게 많아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한국이나 이런 일부 나라의 제약회사들은 솔직히 기술 개발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한미약품이 그나마 우리나라 제약회사들 중에
그나마 기술 개발 이쪽 R&D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왔다. 그래서 일부 그 지금 보도된 그리고 일부 그쪽 업계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한미약품이 올 상반기에만 기술 개발에 한 946억 정도 투자를 했대요. 네. 근데 이 금액 자체가 이 회사 전체 매출의 한 20% 되면 엄청난 거네요. 많은 거죠, 솔직히. 예, 많은 건데 이 솔직히 946억이라는 돈도 웬만한 글로벌 제약회사의 뭐 1분기 내지는 뭐 한 달치 뭐 투자 금액조차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 굉장히 적죠. 금액 절대치로 따지면. 하지만 이 회사의 전체 매출액에 비하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또 사실이고. 네. 그렇군요. 지금 보면 국회에서는 R&D 그 동네마다 R&D 사업을 되게 요구하거든요. 예산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R&D 예산 따놓고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야당의 예결위 쪽에서는 예결위 간사는 그 R&D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폭 축소해야 된다라는 게 작년에도 기조고 올해도 기조더라고요. 근데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제약회사 자체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투자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네요. 해왔죠. 네. 이렇게 우리 보면 약국 가면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약을 달라고 하면 약국에서 딱 근데 값이 비싸면 그러면 잠깐만요. 그렇죠. 다른 요게 효능은 똑같은데 예, 요게 있어요. 게, 이름만 달라. 네. 이거 쓰셔. 그걸 이렇게 내놓죠. 하면 아 그래요? 바로 바꿔타는. 근데 주로 우리가 좀 카피하기 많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여기 김종철 부장님 통해서 들으니까 또 그 약국 생각이 나네요. 네. 최근에 네. 얼마 전에 지난 9월달에 그 되게 그 뭐 이 발기부전제 있잖아요. 발기부전 치료제. 발기부전 치료제. 그래서 그 비아그라가 되게 비아그라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네. 갑자기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네. 그 약품의 특허가 끝났어요. 올해 9월에. 그게 우리나라 건 아닌데요. 네. 그게 특허가 끝나면서 우리나라 제약 업체들이 우르르 그 발기부전 치료제를 내놨어요. 한미약품도 내놨어요. 그렇군요. 그 제목들이 다 카피죠. 네, 제목이 뭐예요? 9988 뭐. 이번에 한미약품이 1등한 게 그 발기부전 치료제가 99입니다. 99. 99? 왜 근데 99예요? 모르겠어요. 왜 99인지. 그다음에 88. 그 전에 88. 뭐 팔팔하게 뭐 살자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렇게 이쪽 그동안 한 업체들이 특허 끝나면 그 카피본을 막 한 100개씩 내놓습니다. 우르르. 근데 효능은 똑같죠. 네. 대신 싸죠, 값이. 싸죠. 그러니까 기존의 그 원약이 한 3만 원짜리라면 이거는 10분의 1 가격. 3,000원. 3,000원. 그러니까 이제 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내놨다가 소비자 표정이 좀 어두워지면 싼 거 똑같아. 효능은 똑같은데 이름만 다 비아그로. 그렇죠. 88 뭐 88 이런 거. 88은 지금도 있고요. 네. 근데 이거 진짜 효능은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거는 똑같죠. 왜냐하면 이미 정부나 임상 실험에 통해 가지고 그 효능이 인정을 받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똑같은 거죠. 효능. 자, 여러분 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출액의 20%가 넘게 이렇게 꾸준히 기술 개발 투자를 하긴 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회사 주가 이미지 뭐 이런 거 다 좋아져서 좋긴 하겠지만 결국 뭐 핵심은 회사 오너들만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뭐 그 이 오너의 뭐 여러 가지 물론 그 오너의 의지도 있죠. 기술 개발 투자해서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고 또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서 뭐 그게 주가가 반영이 되고 그 회사의 전반적인 어떤 그 경쟁력도 커지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오너의 또 어떤 부분 그런 뭐 성공 보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일정한 보수도 뭐 주식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한미약품 주가가 실제로 폭등을 했고 지금 오늘도 막 80만 원이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요. 시가총액만 지금 8조 4천억 원대입니다. 이 회사 한미약품 회사 하나가. 근데 완전히 막 몇 배가 뛴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그 우리나라 그 대표 전자기업 중에 하나의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있잖아요. LG전자 시가총액이 8조 3천억 원밖에 안 돼요. 어머. 이게 한미약품이 앞지른 거죠. LG전자 시가총액을 금액으로 따지면. 뭐 매출이나 뭐 인력이나 이런 걸 보면 저 규모나 이런 걸 보면 솔직히 뭐 비교가 안 되는데 LG전자 시가총액을 한미약품 이 회사가 이번 이익 그 주가 폭등을 엄청나게 그냥 뛰어넘은 거고요. 이 회사 이제 그 오너가 임성기 회장이라고 이분인데 약사 출신 맞습니다. 이분의 주식 가치 이분이 갖고 있는 주식 가치도 이제 2조 원이 넘어가지고 국내 10대 주식 부자의 이름을 딱 올리셨어요. 11호. 그 동안엔 첫
밑에 계시다가 이번에 10위 안에 딱 들어오신 거예요. 꽁충. 네. 예. 자, 그 재벌닷컴에 이제 이름이 자주 나오겠네요. 이분 그렇죠, 임성기 이분도. 회장. 네. 장윤선의 팟짱.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 회사도 오너도 뭐 그 일가들도 다 주식 대박이 난 건데 뭐 뉴스 보도를 보니까 손자 손녀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네. 주로 어린이들이 있던데 주식 가치가 7천억? 네, 어린아이들. 두 당? 아니죠. 다 합해서. 임성기 회장의 그 친가 쪽, 외가 쪽 그 이제 그 자녀들 있잖아요. 네. 그 손주 손녀가 모두 7명이래요. 네. 모두 7명인데 가장 큰 아이가 12살이에요. 12살 가장 5학년이네. 5학년인가? 네, 5학년이네요. 5학년이에요. 이 임머시기인데 네.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주식 가치가 1,095억 정도 됩니다. 1,094억 6천만 원이니까 지난 6일 종가로 1,095억 정도 되고요. 이 바로 밑에 이제 그 손녀가 있고 또 손자가 있고 또 친외손녀 있고 다 합해서 6명의 또 외손주, 손주, 손녀딸이 있는데 이 6명의 그 각기 갖고 있는 주식 가치가 다 똑같이 1,069억 정도. 그래서 7명의 이 어린 친구들의 주식 갖고 있는 주식 가치를 다 합해 보니까 7,510억 원 정도 됩니다. 나이가 이제 7살에서 11살 정도 되는데 가장 나이 어린 친구가 7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1살, 10살 뭐 그다음에 뭐 12살.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주식 가치가 611억 원이었는데 지금 7,510억 원이니까 한 12배 이상 뛴 거죠. 그렇군요.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 집 제가 딸이 둘이에요. 하나 1학년, 하나 4학년인데요. 네. 한 주에 용돈을 제가 줍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늘 나와 있기 때문에 용돈을 그렇군요. 주는데 1학년은 1,000원. 1,000원? 1학년이니까. 일주일에? 네. 1학년이니까. 4학년은 4,000원. 4,000원? 오. 제가 이렇게 임의대로 정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항의를 하더라고요. 엄마 요새 껌도 1,000원이야. 아 진짜요? 껌 네. 1,000원이에요? 껌 1,000원이래요. 그래서 껌을 사본 적이 없어서. 그 무슨 그 동물 모양을 닮은 플라스틱에 들어가 있는 껌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껌인데 그 껌은 1,500원이에요. 1,500원. 껌도 못 사 먹는다. 용돈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럼 저기 고민 중인데 전혀 시세에 반영이 안 됐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렇지만 이제 부모의 그 소득에 비례하는 용돈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1,000원이면 참, 참 그런데 여기는 1,000억이고 1,000억이고 여기는 1,000원. 우리는 1,000원. 그리고 이 집 애들은 1,000억. 이거. 이 아이들은 꿈이 뭘까요? 정말 이 어린이들 참 부럽네요. 일단 참 인간적으로 부럽고. 할아버지 그리고 잘 만나는 그런데 참 저희가 이제 그 예전에 이재용 씨 얘기할 때 그 왕우장상의 씨는 따로 있냐 이런 비판을 했었는데 이 어린이들이 바로 그 대상이 아닌가. 따로 있죠.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정말 잘 태어나 금수저. 네. 우리는 흑수저. 금수저 물고 태어나신 거죠. 네. 흑수저 무시하지 마라.
아, 근데 이 아이들이 어린이잖아요. 네, 그 뭐 미성년자고. 그럼요. 근데 이렇게 네. 주식을 뭐 갖고 지금 당장 뭘 할 수는 없겠죠. 아직은, 엄마들의 통제를 받고 네, 이 아이들도 용돈 받지 않겠어요? 그럼요. 저희 집 애들처럼. 뭐 금액은 다르겠지만. 아마 지금 7살 친구는 자기 주식이 얼마 뭐 갖고 있는지 잘 주식이 뭔지도 모를 수도 알 있죠. 수도 있을까? 교육이 다를 것 같아. 이 정도 되면. 네. 그 세금 이런 거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럼요. 이게 근데 이게 자식들한테 돈을 많이 줬을까요? 편법 증여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항상 이 뭔가 밝은 면이 있으면 좀 어두운 면이 있듯이. 네. 그러니까 이 임성규 회장도 다른 어떤 재벌 그룹 내지는 다른 어떤 대기업, 다른 어떤 기업주처럼 네. 비슷합니다. 자기 자식들 내지는 손주 손녀한테 뭐 그냥 주식을 줬죠. 지금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꼬마 주식 부자들 네. 이들에 대한 1,000억 원대 이게 이제 어차피 이제 가치라는 게 항상 이제 움직이기 마련인데 네. 이게 이제 일부에서는 이 임 회장이 이런 어떤 세금을 낼 것을 약간 회피할 목적으로 네. 결국은 이런 손주 손녀들한테 주식을 넘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물론 네. 이런 지적이 그렇게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따져 보면 일정 부분 타당합니다. 이제 네. 임 회장이 이 어린 친구들 보통 지난 주식을 준 때가 언제냐면 2011년, 12년 뭐 그때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럼 지금 7살, 11살, 12살이니까 만 4세부터 주식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4살짜리가 그러니까 주식을 받아. 그때부터. 한글은 알까요? 그때부터 이제 25억 규모의 주식을 받습니다. 참 이게 저는 그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정상은 아니죠, 솔직히. 그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이렇게 4살짜리, 이게 정상적인 4살, 5살짜리. 경영 그러니까 그럼요. 정상적인 경영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 기본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연령의 아이들한테 그럼요. 이렇게 많은 돈을 부여하고 하는 것이 이게 결국에는 진짜 그 똑같네요. 다른 재벌 오너 기업들하고 그렇죠. 똑같은 그런 걸 하는 건데 지금 그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2011년, 12년부터 계속 매년 이제 주식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무상증자하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주식도 이렇게 뭐 신주를 또 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손자 손녀들한테 4살짜리, 5살짜리, 6살짜리, 9살짜리한테 계속 이렇게 주식을 주고 그런 주식이 이제 꾸준히 쌓여서 이번에 주식이 대박 나면서 1,000억 원 정도의 가치까지 된 건데 이걸 갖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에게 딱 주식을 물려주는 것을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합니다. 네? 세대 생략 증여.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네.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 그러니까 중간에 건너뛰는 거죠. 할아버지가 보통 아버지한테 자기 아들한테 그렇죠. 주식을 주면 증여가 되잖아요. 증여죠. 그럼 또 그 아버지는 이 손자 손녀 자기 또 아들 아저씨한테 그렇죠. 또 증여를 주잖아요. 아. 그리고 이게 생략한 거야 중간에. 세대를 생략해가지고 증여를 증여세를 안 내려고 세대를 생략하고 아들을 안 주고 손주를 주는 거야. 그렇죠. 증여를 내긴 합니다. 증여세를. 꼼수네요. 꼼수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원래대로 하면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주고 아버지가 그 아들, 손주 이게 재산 이렇게 물려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중간에 아버지를 빼. 세금 안 내려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곧바로 손주한테 줘. 그러면 중간에 아버지가 빠지니까 이게 세대가 생략되는 증여라고 하는데 중간에 이제 한 단계 빠지니까 세법이나 세법에 할증세를 붙입니다. 30% 붙여요. 더 부과시켜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뭐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아버지를 뺐으니까 한 단계를 줄였으니까 당연히 할증세율을 붙여가지고 세금을 매깁니다. 30%를 더 부과시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따져보니까 이게 더 좋은 거죠.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거죠. 이게 더 싸. 그렇죠. 이게 더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과 손자까지 내려가려면 2번의 증여세와 취득세를 다 내야 되는데 이걸 중간에 한 번을 빼니까 30% 할증세 내더라도 이게 더 싸다. 그렇게 계산이 이미 빠른 거죠. 이 사람들은 벌써 이렇게 그러네요. 두드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뭐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재벌들 내지는 웬만한 대기업들 뭐 지금 10대 뭐 저번에도 재벌닷컴에서 10위 상위 미성년자 그 상장사 주식 보유 현황 그 나왔을 때 보면 1위부터 7위까지가 아까 한미약품 손자 손녀들이 다 차지하고 있지만 그 밑에 또 있어요. 뭐 GS그룹, GS에너지, 뭐 종근당 뭐 이런 쪽도 10살, 12살, 14살 이쪽 친구들도 막 주식이 몇백억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쪽도 보면 대부분 다 이런 식의 어떤 증여와 취득 과정을 갖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재벌들이 계산을 두드려 보니 이렇게 단계로 하면 더 많이 세금을 내야 되니 그냥 한 단계 띄워서 곧바로 주지.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세금 내는 거 다 싫겠죠. 특히 이제 우리처럼 뜯겨서 유리알 지갑들처럼 뜯겨서 아예 나오는 경우는 포기하고 살지만 네. 절세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그렇죠. 절세하는 방법을 선택하겠죠. 이럴 때 세금을 누구나 안 내려고 하죠. 세금을 거들어 다녀야죠. 정부가. 이럴 경우에는 제도 개선을 해서 안 내면 안 되도록 안 내면 안 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당연히 부가 축적되면 그만큼의 사회적 기여, 사회적 책임 이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제도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좀 불거지고 그랬지만 네.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 증여 자산 가치가 상승할 거 아니에요. 특히 뭐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 이번처럼 주식이 뛰거나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할증세를 30% 부과한다 하더라도 네네. 훨씬 더 그런 어떤 절세 이쪽에 얘기하는 절세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좀 더 다시 이걸 살짝만 제대로 다시 보더라도 편법적인 어떤 재산 증여 경영 이런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편법성이 되게 강하고 더 지금 현재 아까 제도적인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그 과세 방법이 있잖아요. 10년 동안의 증여 자산, 그러니까 이게 보통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에 이 합산해서 세액을 딱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10년 간격으로 이렇게 증여를 하기 시작하면 세금을 안 내고 계속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미성년자들은. 왜냐하면 미성년자들은 자기가 세금을 내야 될 경제적 권리가 능력이 그렇죠. 없기 때문에 예. 이걸 또 대납해 줍니다. 아버지나 아니면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금 절세 효과도 있고 또 자연스럽게 자식들한테 아이들한테 그런 어떤 그 재산이 네. 물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참 이게 뭐 통상 요새 소개팅 나가면 아버지 뭐 하시노?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게 아니라 할아버지 직업을 물어본다더니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예, 그래서 정말 너희 할아버지 뭐 하시노?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 허점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세정 당국도 정부도 모르는 게 아니고 네. 그 야당에 제가 지금 어떤 일부 지금 몇 년 전에도 네.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허점이 있다, 구멍이 있다. 그래서 이 세율을 할증 세율을 이 특히 세대 생략 아버지 빼고 할아버지 곧바로 손자 손녀한테 이런 주는 어떤 재산 증여 방법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할증 세율을 좀 더 매기자. 그렇죠. 30%에서 50% 정도 매기면 50% 낼 바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를 올리는 방안도 지금 있고 또 뭐 이제 이게 방금처럼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물려주고 어떤 뭐 부동산 정도 이렇게 했을 때 특히 주가가 이렇게 오르거나 부동산 가치가 오르거나 이럴 경우엔 오른 만큼의 또 추가로 또 세금을 매기는 중과세 네.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죠. 그러네요. 끝까지 중과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이런 게 막 나오면요, 야 어느 집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살면서 7살인데 1,000억. 그렇죠. 1,000억의 돈을 갖고 있고 어느 집 딸은 1,500원짜리 껌도 못 사 먹고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거거든요. 같은 또래 아이들인데. 그럼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양극화도 해서 하고 한국 사회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100% 대한민국 국민 행복 시대. 저 잊지 않고 있거든요. 2012년에 그 구호를. 정확한 워딩. 네. 그렇다면 그에 걸맞게 실천을 하셔야죠. 네. 혼이 비정상이다. 그리고 뭐 이렇게 진실한 사람만을 선택해달라 이런 주문만 하실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된 경우에 그에 준하는 세금을 그러니까 반드시 내서 맞습니다. 투명하게 네. 네? 무엇보다 투명하게 그리고 세대 이름도 어려워 세대 생략 증여 저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네. 이런 제도적 허점을 활용해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이런 꼼수들에 대해서는 네. 정부가 나서서 엄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 백날 지금 뭐 세수 부족하고 그러니까요. 무슨 뭐 지하 경제 통해서 뭐 양성화. 지하 경제 양성화 해가지고 뭐 세금을 더 걷는다. 그것도 필요한데요. 네. 이런 식으로 정말 이렇게 지금 걷어야 될 이러고 이게 지금 뭐 절세 내지는 형식으로 이렇게
특히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횡행하는 이런 방법이 편법적으로 운용되는 것 자체가 그 막 아까 말씀하신 이게 결국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계층 간의 그런 위화감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네. 통합 이런 부분 되게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행위죠. 맞습니다. 이게 예. 가만히 이게 이 사람들한테 이게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일이고 당연히 뭐 손주 손녀 그리고 다 이미 그분들은 또 다 옆에 세무 전문가들이 다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내시면 세금을 얼마큼 줄일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옆에서 카운셀링하고 다 이렇게 조정하고 다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재산이 항상 늘 수밖에 없어요. 특별하게 정말로 말아먹지 않고는 네. 그렇게 재산을 계속 유치한다. 뭐 그 재산이 정당한 어떤 부의 축적이라 하면 뭐 거기에 걸맞게 이제 인정이 받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그 책임이나 부여도 되겠지만 이런 편법적으로 어떤 재산을 갖다가 뭐 이전하거나 부를 이전하거나 또 그런 편법적으로 그런 부를 얻어서 기업을 인수한들 기업을 또 후계자가 된들 그게 어떤 도덕적 정당성이나 권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세금 회피가 뻔히 보이는데 제도적으로 이걸 정부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이걸 그냥 보거나 아니면 국회에서도 별로 이게 이런 얘기 방안이 추진된다고 몇 년 전에 얘기가 나왔대요. 네, 그러니까요. 있는 사람들 더 많이 갖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고 부러워하고 너희는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이것은 정부 당국자나 그리고 또 국회, 의회에서 그래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방향. 우리나라는 공화국 아닙니까? 민주공화국. 그렇다면 서로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과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죠. 그거 하라고 우리가 국민 세금 줘서 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일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린 친구들한테도 그게 좋아요. 네. 아니 갑자기 뭐 자기한테 1,000억 떨어진들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 천 원인으로 아는 거 아니야? 씁쓸하고도 당황스러운 1,000억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팟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아빠. 네, 저는 팟짱에 매월 자발적 정치료 3만 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한 명의 마음걸음보다 10,000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10,000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시키고 팟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